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테이바소프트 강승희 대표 모시고 바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연휴가 좀 길었어요. 그쵸. 네, 연휴 끝나고 가장 이 금융시장의 화두였던 게 바로 환율 쪽이고 네.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대만 달러가 가치가 이제 급등했다, 올랐다라는 네. 거잖아요. 거의 뭐 이틀 동안에 보면은 10%? 거의 10%. 그렇죠. 네. 환율이 10% 가치가 뛴다? 이거 엄청난 변동성이죠. 엄청나죠. 그리고 대만 달러가. 그러니까요. 대만 달러는 그래본 적이 거의 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좀 안정이 됐습니까? 안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내려갔던 거에서 한 반 정도, 아. 40에서 50%는 이제 회복을 했어요. 네. 그냥 그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네네. 환율이니까 좀 바뀌지만 실제로 5월 5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대만 달러 급등한 거에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뉴스 나오기 전에 저는 생각했을 때는 중앙은행들이 미국이랑 이제 합의를 좀 해서 이제 강세되게 아시아 통화가 무역 수지 흑자 폭이 너무 큰 나라들은 강세가 되면 미국 무역 수지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서로 동의를 좀 하지 않았을까? 프라자 협정처럼 해서 이제 엔화 강세인 것처럼 이제 원화 뭐 그다음에 대만 달러 이런 나라들 위안화 이런 좀 동의를 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뇌피셜을 폈었는데 네. 그 다음 날 딱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뉴스 나온 거에서는 대만 보험사들이 해지를 하느라고 다 저렇게 빠진 거다. 라는 뉴스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어요. 그래서 수십 년간에 제일 많이 빠진 거다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대만의 생명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 해지 안 한 포지션이 거의 한 40에서 50% 이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바뀔 것 같다. 아시아 통화들이 강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대만 생명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자산에 대한 해지를 세게 했다. 그래서 선물환으로 세게 해지를 하는 바람에 시장이 저렇게 움직였다라는 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뉴스였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통화가 강세가 되면은 그쪽 나라의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TSMC나 이런 데들이 수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TSMC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주가가 빠지는 영향이 있겠죠. 계속적으로 강세가 간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월 5일 날 이제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한 주 동안 막 열심히 막 나왔어요. 그 다음에 5월 9일 날 JP 모건에서 실패를 인정한다. 이러면 실패를 인정한다? 네. 어떤 부분에 대한 실패를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이제 해방의 날 4월 2일 날 상호관세가? 트럼프가 상호관세가 네. 발표되고 나서 JP 모건이 뭐라고 레포트를 썼나 하면 아시아 통화는 이제 약세가 될 거다. 그래서 비중을 축소해라. 이렇게 썼어요. 그랬는데 10%가 강세가 돼버리니까 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 이러고서 바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5월 5일 날 나오고 5월 9일 날 아니다. 그냥 아시아 통화 이제 비중 확대다. 잘못 본 것 같아. 네, 잘못 본 것 네.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걸 레포트로 쓰고 그게 이제 블룸버그 뉴스로 그거는 명확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그럼 뭘까? 근데 이 JP 모건에서 나온 뉴스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만 생명보험사들이 팔아서 강세가 돼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당연히. 그리고 실제로 누가 팔아서 이제 저렇게 10%씩 강세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물음표거든요. 그리고 대만에 있는 생보사들이 정말로 50%, 60%를 해지를 안 했는데 내가 그거 10% 해지하느라고 10%를 확 환율이 떨어지게 할까요? 손해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죠? 평가를 그걸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제 강구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제가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외 투자를 하면은 환해지라는 부분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환해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채를 샀을 경우에 환해지를 하면 실제로는 원화로 그냥 투자했던 것보다 손실이에요. 수익이 낮아요. 이자가. 왜냐하면 이 선물환이라는 게 해지라는 게 두 개 나라의 금리 차를 딱 계산해가지고 한 다음에 금융기관이 거기다가 이제 마진을 붙여서 여기다 해지를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채를 비교를 하고 해지를 했으면 수익이 날 일이 없어요. 그대로 숫자만 비교해서 네.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없군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보통은 이제 국채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이제 신용도가 좀 나쁜 채권들 그런 것들 이제 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환해지를 하죠.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뭐 4%인데 실제로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7%면 3%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해지 비용을 내고 해지를 하면 3.5 정도가 돼서 예를 들면 50bp 정도를 이제 수수료를 낸 거죠. 네. 해지 수수료를. 그렇게 내면은 2.5%는 픽스했잖아요. 환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내가 2.5를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한국
투자보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해지를 해요. 이걸 이제 뭐 SS swap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지를 할 때 내가 원화를 가지고 해외 자산을 사야 되니까 그걸 해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예 보험을 달러로 보험을 들어요. 그런 포지션도 되게 많아요. 제가 얼추 봤을 때 20에서 20% 정도는 원칙적으로 달러로 들어와서 달러로 이제 가져가는 이제 고객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달러 보험들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대만은 더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투자를 할 때 대만 달러, 그 다음에 미국 달러는 어떻게 보면 이름이 달러라고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만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만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달러랑 대만 달러의 비중을 막 조절하면서 하는 게 자산 배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이걸 꼭 해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제 생각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냥 근무할 때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수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100%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대만 생보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보수적인 금융기관이에요. 증권사, 은행, 보험사. 누가 제일 보수적이야? 라고 얘기하면 보험사예요. 생보사. 네, 생보사예요. 여기가 감히 뭐 외환을 막 이 리스크를 열어서 해지를 하고 열어놓고 지금까지 들고 오다가 네. 지금 빠질 것 같아. 그래서 부악 팔아가지고 빠뜨리고 이런 일을 의사결정을 하는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저희가 제 뭐 한 20-30년의 경험으로는 보험사는 진짜 보수적으로 해요. 이쪽에 A가 들어왔어요. 그럼 B를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맞춰놨지 이거를 막 투기를 해서 돈을 벌어서 돈을 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죠. 대만이 정확하게 해지하려고. 알 수는 없지만 네. 생명보험사 얘기가 가장 좀 주되게 많이 나오긴 했어요. 네. 여기 때문인 것 같다. 네, 네. 근데 이제 뉴스플로우상 미국이 일단 환을 가지고 무역 협상으로 관세율을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나왔죠. 환율이다. 네. 통화 가치를 너희 통화 가치 올려 이렇게 압박을 할 것이다라는 가운데 이제 대만 달러가 그렇게 된 거니까요. 된 거죠.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베센트 장관은 원래 이자율 쪽에 있던 헤지펀드에 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서 중앙은행이 아니면 헤지펀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확 밀어버린 건. 실제로 대만 생보사가 예를 들면 10 정도 나 해지할게 이러고서 아이비한테 주문을 줬어요. 그랬는데 그걸 들은 아이비는 야 얘네가 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헤지펀드한테 알려줬을 거고 헤지펀드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중앙은행들이 개입을 할까 안 할까. 근데 옛날 같으면 개입을 해요. 세게 개입을 한 나라는 홍콩 달러밖에 없었어요. 홍콩은 그래도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7.5라는 밴드를 맞추려고 계속 맞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뉴스 자체에서도 홍콩 달러는 개입을 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홍콩 달러는 7.5를 지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많이 빠진 다음에 약간의 개입을 한 것 같은 차트들이 조금씩 보여요. 위안화하고 연관지어서도 그때 볼 수 좀 많이 있죠. 예, 얘기가 봤었잖아요. 되죠. 근데 위안화도 실제로 보면 뭐 0점 몇 %밖에 강세 안 됐잖아요. 스케일을 바꿔야 얘네들이 좀 내려갔나 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JP 모건의 레포트 나온 거를 보시면은 홍콩 타이완 달러가 거의 10%, 원화가 4.8% 그러면서 쭉 여러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강세로 전환이 됐어요. 예. 그래서 신흥국 통화들이 강세가 됐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비중 축소해서 비중 확대로 2단계 바꿨다. 이게 이제 JP 모건 레포트였어요. 네. 그럼 차트를 길게 한번 보시면은 이게 1986년도부터 25년까지예요. 이 노란색이 위안화예요. 쫙 올라가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그러니까 무역 자유화 시켜주면서 2000년도 때 그러면서 위안화가 강세가 됐죠. 이렇게 밑으로 확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래도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죠. 이때 뒤에는 뭐 과거에는 그냥 자기네 맘대로 했던 시대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 원화 파란색이 원화예요. 하늘색이 원화인데 하늘색 보시면은 쫙 올라갔죠. 네. 당연히 IMF 크라이시스예요. 97년도. 97년, 네.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빡 올라갔죠. 이거는 당연히 서브프라임 사태. 네. 그다음에 지금하고 레벨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우리나라 통화는 거의 제일 좀 나빠요. 그죠? 나쁘다기 약세가 되게 많이 됐어요. 길게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링기트가 65%, 원화가 60%, 위안화가 93% 약세예요. 그리고 나머지 홍콩 달러나 유로나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는 지금도 이때 당시 비교했을 때 6% 정도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나머지 통화는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겠구나. 엔화, 타이완 달러. 거기다 지금 타이완 달러는 지금 주황색이거든요. 가운데 있는.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보다도 변동성이 적어요. 예, 이렇게 움직였던 애가 갑자기 10%가 움직이니까 이러니까 이거 뭐가 있다. 못다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예. 근데 조금 이걸 차트를 바꿔서 보시면은 네. 이제 89년도부터로 보면은 원화가 103%가 약세가 됐고요. 위안화가 93%. 어디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이 환율 부분이 되게 많이 이제 다르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환율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파란색, 하늘색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하늘색이 이 부분이 지금 원화요. 가장 좀 아래 위로 춤을 많이 춘다. 네. 네. 따르나 하다못해 지금 말레이시아랑 비슷해요, 그죠? 말레이시아가 여기 중간에 있는 핑크색, 빨간색이거든요, 네. 요거. 근데 이 색깔이랑 두 개가 제일 변동이 날리고, 네. 그다음에 엔화가 조금 날리기스럽죠. 밑에 있긴 하지만. 근데 엔화도 보면은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놓고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글로벌한 이제 유로, 특히 유로에 집중이 돼 있고 비중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 네. 비중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 상태를 갖다가 이제 18년도서부터로 바꾸면 엔화가 33%가 약세가 되고 원화도 30% 되고 위안화가 15%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때 얘기할 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력을 많이 받으니까 그 두 개 통화에 어디쯤에 우리나라가 변동이 되면은 그냥 적절하게 변동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그냥 뭐 어느 정도 특히 위안화는 이제 많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엔화에 많이 이제 우리가 따라서 움직였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죠. 2023년도부터로 보면 엔화가 오히려 더 이제 약세가 됐고 그 다음에 원화가 9.7%. 그래서 엔화를 많이 따라갔죠. 원화도 결국 움직인 포인트들을 보면. 근데 이때는 엔화가 더 움직였죠. 그 다음에 최근이에요. 이게 엊그저께 이제 급락한 개입이다, 뭐 보험사가 네네. 매도했다 이 차트가 요 차트거든요. 이 대만 달러. 대만 달러 네. 이 쭉쭉 내려간 게 대만 네. 달러예요. 7.25가 지금인데 여 밑에 갔을 때가 거의 한 9%, 10% 내려갔다가 지금 반등 쳐서 7% 정도에 있는 거예요. 이때도 사실 원화가 상당히 좀 많이 따라갔죠. 파란색 네, 보시면 네. 따라갔죠. 밑으로 그러니까 대만 달러 간 거 대비 한 반 정도 갔고 그렇죠. 거기서 회복한 것들 보면은 저점 대비 회복한 걸로 보면은 약간 비슷한 수준. 근데 과연 대만 생보사가 내가 해지를 하는데 원화도 팔고 링기트도 팔고 다 팔면서 해지를 했겠냐라고 생각해 보면 대만 보험사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제 경험으로. 현장에서의 네, 경험도 제 경험으로 있고, 보면은 네. 그냥 대만 달러 해지해 주세요라고 누군가에게 얼마 정도의 오더를 줬을 거고 IB에 그러면 거기서 해지를 할 때 대만 달러를 다 물량을 받았으면 그거를 다 팔면은 시장이 다 망가질 것 같으니까 원화도 팔고 비슷한 커런시를 통화해서 다 판 다음에 살살살살 팔면서 이제 시장 임팩트를 줄이면서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주문을 받았을 때 그거를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누군가가 알려줬으면 그게 헤지펀드나 이런 데다 알려주고 이러이러한 플로가 있는 것 같아라는 게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알려줬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알려줬다라는 표현이 말로 알려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장에서 수치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퀀트 펀드들이나 FX 외환 같은 경우도 기계로 해요. 사람이 없어요. 기계가 다 하고 있어요. 뭐 XTX 뭐 이런 JP모가 이런 데도 다 기계로 해요. 기계로 보면 쟤네가 판다. 신호 감지가 딱 네.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쟤네 더 팔겠네. 그럼 내가 밀어서 확 하면 얘가 손해가 와장창 나겠죠. 대만 생보사가 손해가 얼마나 났겠어요. 지금 이렇게 빠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은 대만은 그거에 따라서 밀렸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밀린 만큼에서 원화도 같이 밀려줬고 그래서 나머지도 이제 그런 요건에 비슷한 상관관계가 높은 통화들일수록 더 높여서 비중을 해서 확 때려서 수익을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밑에서 너무 내려가니까 여기 쭉 올라갔잖아요. 이 쭉 올라간 거 이 정도 올라가는 거는 개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만 중앙은행이 아마도 여기 부분에서는 개입해서 올렸을 것이고 여기 보면 나머지도 비슷해요. 근데 이것도 꼭 개입이라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수익 났던 큰 이제 헤지펀드가 그냥 포지션을 정리하려고 끌어올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때도 올라갈 때도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 말레이시아 링기트, 코리아 원 다 똑같은 시기에 올라가죠. 네. 이렇게 똑같은 시기에 올라가고 똑같은 시기에 빠진다는 얘기는 뉴스에 움직였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이 주체가
한 사람이죠. 아, 예. 뉴스가 근데 보통은 이럴 땐 뉴스가 나왔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뉴스가 나오긴 뉴스가? 나왔어. 그러니까 아. 중국이 이제 합의를 할 것 같다라고 토요일에 얘기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휴일이에요. 장도 없는데. 물론 그러니까 더 쉽고 그다음에 대만은 이제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이제 미국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TSMC도 그렇고 여기서 내가 밑에서 개입을 한다. 혼나겠죠. 그래서 개입도 뭐 없었다는 추측이기도 한데 있죠. 중앙은행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절상 요구 네, 없었다. 없었다라고 뭐 얘기 이렇게. 말을 네, 했어요. 네, 네. 근데 결상 요구는 없었지만 내려가니까 매수를 해서 이런 데서 방어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수출업자들이 그러니까 환율 중앙은행의 가장 핵심은 환율이 강세되고 약세되는 거를 방어하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을 줄여줘야 되는 게 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뭐 그 메인 중앙은행의 롤에는 없지만 뭐 물가 안정과 뭐 고용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게 더 핵심이지만 실제로 외환에 있어서는 외환은 교환이니까 근데 이제 회사나 개인들이 환율로 교환을 하면서 수출입도 하고 여행도 다닐 때 환율 변동이 너무 심하면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경제를 예측할 수도 없잖아요. 네. 반대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결국은 변동성을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너무 급하게 내려가면 밑에서 사서 올려주고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위에서 팔아주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1,500원은 다들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좀 불안하잖아요. IMF의 기억이 계속 망령이 살아있으니까 1,500원 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1,500원 가도 망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달러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달러 투자라는 개인들도 많아요. 예전에는 진짜 보험사 몇 군데만 해외 투자라 그래서 하고 그것도 승인받아서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화가 되면서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를 부동산도 하고 채권도 하고 이런 걸 주로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주식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환해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이 변동성이 심하니까 어차피 환에서 1, 2% 움직이나 뭐 주식에서 움직이나 뭐 퉁쳐서 간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기 시작하니까 달러 투자했던 게 미국에서 벌었는데 주식으로는 벌었는데 가서 손익을 보면 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1% 올랐는데 원화가 1% 강세가 돼버리면 원화로 바꿔진 수익으로 찍히거든요. 물론 뭐 달러로 바꿀 수는 있어요. HTS에서 바꿀 수는 있는데 그걸 찍으면은 수익이 없는 걸로 나오는 거죠. 환율로 손실이 나서. 근데 반면 작년에는 환율에서 이득이 나서 자기가 수익이 났던 것보다 수익이 더 나오게 보였었거든요. 주식이 3%가 올랐는데 가서 보면은 원화가 1%가 약세가 돼서 실제 수익이 4%라고 찍혔었거든요. 달러가 강하고 네. 원화가 약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걔네들이 결국 자산이 섞이는 거죠. 네. 섞여서 외환 익스포저 위험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나라 주식의 변동폭이 있고 채권도 마찬가지겠죠. 채권에서 이자가 있고 그다음에 채권 환율이 변동폭이 있고 근데 채권이 훨씬 더 환율에 민감하겠죠. 네. 왜냐하면 채권은 변동폭보다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이자 3% 받고 5% 받으려고 하는 건데 환율 5% 움직여버리면 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환 트레이딩 하는 투자하는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데들은 각각 통화들의 이자율을 계산해요. 그 다음에 이자율을 계산하고 그 통화의 변동성을 계산해요. 그래서 이 통화들로 나눠서 넣어놓는 거예요. 쭉 나눠서 넣어놓으면 수익이 그냥 원화 가지고 있는 수익률보다만 높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분을 해서 자산 배분하는 형태로 통화 배분을 해놓고 그 통화에 나오는 이자들을 다 받는 형태로 하고 그걸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이것을 레버리지를 하는 게 헤지펀드예요. 그러니까 현장 경험상 해지가 아니라 배분을 네, 저는 해놓는 네, 형태였을 그래서 것이다. 비분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트럼프가 너 나 달러 약세되는 거 원해. 그러면은 달러가 조금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사실 대만 달러가 글로벌 뭐 환시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주목받는 않았어요. 달러가 아닌데 이번에 워낙에 크게 움직이기도 했고 이게 달러 약세 약간 추세 예고가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더 네, 주목을 맞아요. 받았던 것 같거든요. 과연 그러면 달러 약세가 계속 될 것인가? 네. 이게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제 얘기가 거기로 가는 거죠. 넘어가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프라자 합의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근데 과연 프라자 합의에 있고 나서 무역 수지를 굉장히 이제 전환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됐냐라고 하는 뉴스나 리서치들을 찾아보면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다고 나와요. 잠깐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야 무역 관세 맥인데라고 했더니 수입을 더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 환도 오히려 거꾸로 더 빨리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앞쪽으로 확 몰렸다가 이제는 다시 GDP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수입이 줄어들 거라서 지난번에 나올 땐 수입이 늘어나가지고 GDP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미국이 이제 수입을 못하니까 다시 뒤에 단 이번 달에 나오는 GDP에서는 오히려 더 플러스가 나올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조삼모사인 거죠. 앞으로 보냈다 뒤로 봤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를 다 잘 되려면 진짜로 생산성이 좋아져서 성장을 진짜로 해야죠. 앞뒤로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져야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치.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그 적자폭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센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리밸런싱 얘기가 나오는 거고, 조금 아까 발표된 것처럼 화이트하우스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자고 바뀐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결국은 무역이랑 실제 금융이랑 이제 투자랑 이런 부분을 다 섞어서 뭔가의 협의가 있어야 베센트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름다운 리밸런싱을 이제 협의를 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는 서로 간에 이제 윈윈이 됐을 때 환율이나 아니면 무역작세 해소나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진짜 호재겠죠, 증시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 또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테이블소프트 강승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